저는 일단 인플레이션 시대는 당분간은 계속됩니다. 예.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주식 다물어가는 이유가 금리 떨어지니까 다물라고 했으면서 네. 그럼 금리 올라가는데 왜 다물라고 하느냐 이거야. 이게 지금 바닥이라는 것을 확실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안녕하세요. 예,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제로금리 시대를 맞아서 주식 전문가분들은 주식을 사라고 하고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부동산을 투자하라고 하셨죠. 그 결과 어땠나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과 코인에서 손실을 보고 계신 한편 집값도 최근에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오른다고 말하고 누구는 떨어진다고 말하는 혼란스러운 이제 시장 상황에서 솔직하게 당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모셔봤습니다. 서울대 경영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을 거쳐서 현재 한양대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경제연구실장을 맡고 계신 김광석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즘 교수님 저 유튜브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도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익남인데요. 네, 경익남입니다. 예. 제가. 네. 채널에서 보시는 모습과 또 네. 이제 스튜디오에서 실물로 보는 모습이 네. 엄청 다릅니다. 진짜 연예인 닮으신 진짜 외모가 피부가 반짝반짝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화면으로. 누가 출연하셨나봐요? 누구 어디 계세요 그분?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럼 본격적으로 뭔가 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네. 자 솔직하게 당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가 네. 되게 제 뇌리를 이제 네. 깊게 인상을 주었는데, 네. 이 최근에 신간을 내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보시면 이제 긴축의 시대, 네. 인플레 쇼크의 역습, 인플레와 금리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고, 저 역시 이제 생활물가가 올라서 또 네. 대출 금리가 올라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시군요. 평범한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책 제목을 이제 긴축의 시대라고 이제 지으셨는데, 긴축하면 이제 뭐 중앙은행이 하는 뭐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일반인들이 뭐 이게 긴축의 시대라고 할 법한 게 있나요? 긴축의 시대는 말 그대로 22년 하반기 경제를 예. 이름할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닌가. 그러니까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까지는 이름하여 긴축의 시대다. 이렇게 이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뭘 긴축하느냐, 뭘 아껴 쓰느냐, 이게 아니라 통화 당국의 통화 정책이 긴축적인 행보가 가속화된다. 예. 금리 인상한다. 이 얘기죠. 양적 긴축을 단행한다. 결국 2020년 팬데믹 위기 있었잖아요. 네. 경제 충격이었으니까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금리를 제로금리로 떨어뜨리고 유동성 공급하고 예. 그랬었던 시대가 있다면 역시 지금은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이니까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금리 인상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또 러시아 전쟁이 터졌고 인플레 압력이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수준으로 또 작용되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통화 당국은 금융 정책을 말 그대로 긴축적으로 단행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또 예견되고 그 경기 침체는 여러분을 또 긴축적으로 만드는 소비를 줄일 지갑을 닫게 만드는 또 그런 또 다른 긴축의 행보가 연결되는 그런 시대, 그게 긴축의 시대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이제 긴축의 시대라고 책 제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큰 무슨 시대가 크게 변화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냥 저희가 투자 또 전문 채널로서 솔직히 교수님께서 작년부터 예. 현금 비중을 늘려라 이게 예. 계속 메시지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시대적 전환과 뭔가 좀 맥락이 닿아 있는 건가요? 참 이런 말씀 드리기도 지금 수준에서 이 말씀을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튜브에 또 다른 영상도 나간 거 보면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예.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작년 10월에 우리 매경에도 빅픽처 칼럼에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매년 경제 전망을 발간하는 경제 전망의 저자니까 당연히 22년 전망할 때 금리 올라가는 시대다, 긴축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그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질 때 주식 담았다면 2020년 예. 저도 그때 영끌에서 투자하시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는데 왜 여전히 담으라고 하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상하죠. 그러니까 주식 담으라고 하는 이유가
금리 떨어지니까 담으라고 했으면서 네. 그럼 금리 올라가는데 왜 담으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바닥이라는 것을 확실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저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시점은 꾸준히 돈의 가치가 강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역시 저축, 예금, 예를 들어 특판 상품 같은 걸 이용해서 5%대 그 투자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저축을 하셔라. 예. 이 주식 시장이 하방 압력을 계속 받는 22년 하반기에 굳이 이렇게 막 대홍수 나고 막 이렇게 장마비 떨어지는데 굳이 우산 쓰고 나갈 필요 있느냐. 좀 그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대를 규명하고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라는 것이지 또 누구 말 듣고 아 무슨 종목 이렇게 싸니까 담아라. 이게 좀 맞는 표현일까? 단적인 예로 삼성전자인데요. 예. 10만 전자 바라볼 때 그럼 그 10만 전자 바라볼 때 삼성전자 주가만 좋았는가? 아니에요. 다 좋았어요. 그럼 10만 전자 바라볼 때 그때의 주식 가격이 결정된 이유가 삼성전자만 잘해서일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도 못했어요 그때. 네. 근데 그때는 왜 10만 전자 바라봤습니까? 거시경제 여건이죠. 네. 금리가 제로 금리로 떨어졌을 때예요. 그때 10만 전자 바라볼 때였어요. 그게 지금 5만 전자로 떨어졌죠. 예. 그럼 이 5만 전자 떨어지는 과정에서 또 역시 삼성전자가 뭘 잘못했나? 잘못하지 않았어요. 매번 역대 최대 실적만 발표했어요. 네. 뭐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TSMC를 압도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3나노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면서 계속 더 잘하고 앞으로도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5만 전자로 떨어졌을까? 거시경제 요건에 달려 있는 거죠. 금리가 인상하는 기조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도 거시경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시경제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사는 시점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그 사는 시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보통 금리라고 하면은 이제 작년 코로나부터 사실 이후에 한 2년 동안 저금리가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이어졌고 그 와중에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화폐, 현금은 쓰레기다 뭐 이런 극단적인 네. 표현까지 사실 서슴없이 나왔고 네. 모두가 서둘러서 이 돈을 빨리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예. 자산의 형태로 바꿔놓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거꾸로 이러시고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가 예. 이렇게 막 소름이 돋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정확한 기자님 판단이시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우리 미래 세대 말고 과거 세대 이제 50대 베이비붐 세대 이상 그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70년대 80년대 경제는 저축하는 게 장땡이었어요. 쉽게 말해. 그냥 적금 드는 게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면 왜냐면 그때 금리 10%였으니까 그거만한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주는 투자 상품이 없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만 그때 얼마였다가 지금 뭐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네. 저축했어도 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축하세요라고 하면 안 믿으시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경험하신 게 2020년 저금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근데 또 여전히 22년 지금에 20년에 경험했던 그 저금리를 기억에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20년, 21년 우리 매경 기사 속에도 계속 나왔던 게 뭡니까? 자산 버블. 예. 계속 자산 버블 얘기했잖아요. 왜 그걸 잊으셨죠? 자산 버블이었던 거예요. 근데 버블이 꺼져가는 과정이죠. 그런데도 왜 자산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버블이 꺼져가는 과정. 돈의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졌다가 현격한 속도로 올라가는 과정. 그럼 이때랑 이때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또 한 번 시대가 달라진 거죠. 네. 달라진 과정에서 달라진 국면에 달라진 의사결정을 해야죠.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관리도 20년에 투자해서 성공했던 그 경험을 그대로 고스란히 유지하면 죄송하게도 고스란히 까먹는 시대. 그걸 사실은 저는 22년 전망서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또 찾아온 겁니다. 그럼 대체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걸까요? 네. 그리고 이 인플레의 시대를 맞으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일단 인플레이션 시대는 당분간은 계속됩니다. 예. 다만 피크아웃을 찍는 시점은 있어요. 그 시점이 제 생각에는 7, 8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7, 8월. 6, 7, 8월 사이에 7, 8월. 예. 피크는 찍을 거고요.
근데 피크 찍고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는 관점에서 네. 그렇다고 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증가율 자체는 올라가고 예, 있습니다. 증가율이 떨어지는 네. 거지 여러분이 체감하는 그 가격은 계속 고물가 시대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지 피크아웃을 찍고 예. 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상승세가 주춤이 예, 있는 예, 거지. 그것을 상승은 좀 자체는 합니다. 예. 좋은 예. 표현이십니다. 예.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라는 관점에서도 우리나라가 목표 안정 물가가 2%니까 예. 그것만 초과해도 고물가 시대라고 표현하는 건데 예. 그 고물가 기조는 계속 유지됩니다. 대략 4, 5% 이상의 물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그런 흐름은 여전히 22년에는 계속될 겁니다. 예.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질문 주셨던 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또 같이 맞물리는 게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예. 같이 따라갑니다. 인플레이션 잡자고 긴축 행보를 보이니까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 인플레이션은 다른 말로 자산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자산 가치 상승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비하는 소비 품목의 가격 상승이에요. 예.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자산 버블이라는 말하고 인플레이션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정말 맞습니다. 구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460여 가지 여러분의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이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을 야기하는 주 요인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는 것은 원자재에 투자하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네. 첫 번째. 네. 그리고 긴축의 시대니까 다른 무엇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돈을 지키는 투자.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셔라 라고 네.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고요. 네. 주식 보유 비중은 줄였으면 좋겠다. 주택 보유 비중도 줄였으면 좋겠다. 네. 한 이유가 어쨌든 22년에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찍을 것이다 라고 예. 봤던 거예요. 마이너스 혹은 0 언저리. 예. 보아. 그러면 이것은 물가 상승률이나 금리보다도 낮기 때문에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기회의 비용을 고려해요. 그렇죠. 네. 주택 가격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기회 비용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낮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네. 주식은 하물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시고 근데 더 적극적으로 이건 현금 보유 비중도 특판 상품 같은 걸 이용하면 뭐 5%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심지어는 뭐 10%대짜리 뭐 그런 특판 상품도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금리 인상 행보가 계속 유지되는 한 23년 중반까지는 어쨌든 이런 시중 금리는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동안 내가 만약에 저축을 한다? 또 역시 저축도 변동금리에 의존하는 게 맞죠. 그렇죠. 요 기간만큼은. 그것도 하나의 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키는 투자 이상의 좀 불확실성을 안고 투자하고 싶다라고 네. 하신다면 그렇다면 저는 역시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네. 그래서 여기 이 책에도 강조했었고 작년 경제 전망에서도 강조했듯이 구리 사셔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종식에 대한 전쟁 종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다만 다만 여러분 실제 종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 원자재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 먼저 이것도 돈의 이동이에요. 맞습니다. 원자재에 투자했던 돈이 유출되는 거예요. 전쟁 종식될 것 같아라는 그 쌓인 기대만으로도 돈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 시장에서 그 원자재 가격이 조정되는 거잖아요. 네네. 항상 이런 여러분도 그런 거대한 돈의 이동 혹은 돈의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종식되거나 정식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만으로도 원자재 가격이 급락합니다. 근데 네. 말 그대로 실제 전쟁이 종식이 되면 네. 원자재 가격이 더 급락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원자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걸 떠나서 심리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할 겁니다. 선물 시장에서 그렇게 네. 결정될 겁니다. 네. 그러면 급락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한 일주일 정도를 지켜보시면 그때가 정말 중요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왜요? 네. 전쟁이 종식이 된 다음 그 다음 또 어떤 생각이 또 돌까요? 그래도 근본적인 물가 인상은 계속된다. 뭐 이런 기대가 또 있는 거죠. 역시 그거랑 예. 또 한 가지 맞물린 게 뭡니까? 전쟁의 종식 이후 뭐가 있습니까? 재건 수요가. 재건입니다. 재건. 그러니까 이미 재건 같은 경우는 주가에는 반영되기 시작했죠. 네네. 그게 나름 주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네. 거죠. 코스피를. 근데 재건 수요가 계속 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재건의 관점에서 또 뭐가 들어갑니까? 원자재가 또 들어가요. 들어가죠. 예. 여러분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있었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구조적 변화가 맞물렸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대략 한 15년 정도 장기적인 랠리를 보였던 거예요. 장기적인 랠리는 구조적 요인이지 일시적 요인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 구조적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2001년 중국에 예, WTO 개방이. 가입하고 중국이 엄청난 고도 성장기를 맞이하고 세계의 공장으로서 네. 네이밍이 붙고 정말 블랙홀처럼 원자재를 빨아들였죠. 네. 그때 맞물린 게 브릭스의 등장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릭스가 세계 원자재를 한 3분의 2 이상이에요. 5분의 3에서 4 정도 사이. 예. 요 정도를 빨아들였어요. 엄청 빨아들였는데. 원유, 뭐 시멘트, 네. 철강, 그리고 이제 도시가 건설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도시 건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전기거든요. 전기. 구리.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많은 원자재가 보급이 되는데 지금 농작지도 대략 한 35에서 40% 훼손됐거든요. 예. 경작지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복구하는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중장비 수요도 있고요. 네. 그 중장비 수요의 역할을 하는 혹은 이 건설 수요 여기에는 당연히 그것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원자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원자재가 일단 첫 번째는 전쟁의 종식 때 이 심리적으로 선물 시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전쟁이 종식되네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겠네 하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했다가 네. 이제 재건 수요가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또 그때 급등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원자재의 투자 시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 원자재 중에서도 특히 장기적으로 유망할 수밖에 없는 영역 한 가지가 식료품 원자재다. 식료품. 그러니까 22년에 상반기까지는 제가 구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다면 구리도 역시 조정 후에 유망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랠리를 보일 영역은 무엇보다도 식료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식료품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선물이 이제 옥수수, 밀, 콩, 대두 네, 이 세 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투자를 제가 뭐 콩을 직접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원자재 투자한다고. 그러면 네네. 보통 이제 어떤 투자 상품을 이용해야지 원자재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예, 뭐 그것도 미리 사두신 것도 예. 작은 재테크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ETF를 투자합니다. ETF, 예. ETN 뭐 이런 예. 해당 뭐 혹시나 다 잘 아시겠지만 네. 뭐 기본을 모르시는 또 경알못이 계시다면 제가 네.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이런 원자재는 이게 주식 각 종목이 뭐 급등락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하듯이 역시 그런 원자재 가격도 계속 변화합니다. 그런 변화하는 추세에 추종하는 ETF 상품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금융사 여러분 지금 거래하시는 증권사든 그런 금융사에 이야기하시면 검색 몇 개만 해도 네네. 그 금융상품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농식품 원자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좀 강조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대두와 옥수수입니다. 대두. 그 중에서도 왜냐하면 이 대두와 옥수수가 이 단기적인 혹은 경기적인 사이클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 요인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예. 한 가지가 바로 이상기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전쟁 전부터 네. 계속 이 공급이 부족했었거든요. 네. 그 공급이 부족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기후였거든요. 네. 뭐 엘니뇨, 라니냐, 네, 뭐 네. 이게 이상기후가 계속됐고 메뚜기 떼가 출범해가지고요. 메뚜기 떼가 한번 스쳐가면요, 네. 공급량이 엄청나게 위축됩니다. 산불 나는 것처럼. 산불도 일종의 이상기후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상기후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때만 그랬습니까? 21년, 22년 이 곡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 주된 요인으로서도 이상기후였는데 네. 이게 23년, 24년 계속될 것 같습니까?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기후는 더 심화될 것 같아요. 더 심화될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도 그렇지만 FAO, 세계식량기구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예. 단기간 안에 이상기후 현상은 잡히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구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예. 23년, 4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곡물 공급에 원활한 그런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수요 측인데요. 수요 측 요인 한 가지가 역시 이상기후 현상 바로잡겠다고 움직이는 글로벌 국가들의 행보, 네. 이상기후를 잡겠다는 탄소 중립 행보죠. 네. 탄소 중립 행보의 일환으로서 바이오 에너지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디젤에 이미 우리나라도 3.5%의 혼합 의무 비율을 준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유 넣으면 3.5%는 바이오 디젤이에요. 옥수수 기름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나라가 그게 2015년 파리 기후협약 때 각국이 195개 나라가 우리 이렇게 탄소 중립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제출했어요. 20년 12월까지. 네. 그 제출한 이행 계획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탄소 중립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더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 네. 이런 것들이 대두, 옥수수, 파뮤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근데 역시 이게 신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뭐 GS 칼텍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그 바이오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어요. 자, 이런 경향성을 생각해 보면 소위 이 대두나 옥수수 수요를 계속 늘려나가는 역할을 하겠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은 위축되고 수요는 계속될 텐데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구리 공급 제대로 되고 원유 공급 제대로 돼요. 수요 공급 문제는 없어요. 네. 그 복구 사업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 뿐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농산물은 경작지가 이미 훼손됐기 때문에 이게 복구되는데 2년 정도 걸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파종 안 하고 씨를 쉽게 말하면 안 뿌렸기 때문에 네. 이게 다시 경작지 복구시키고 파종해서 다시 이제 농산물 수확하는 데는 적어도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 원자재 수요가 폭발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네. 그 중에서 이 구조적인 요인들과 함께 맞물려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겠다 그러면 그 지점에 전쟁에 종식하고 그로부터 몇 번 좀 조정이 있은 후에 좀 본격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네, 농산물 원자재 ETF에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네. 그때 그 투자 타이밍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특히 대두 옥수수 이쪽 ETF. 여기 앞에 PD님이 정말 엄청 고개를 정말 수긍을 하신 것 그거 같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예. 네, 꼭 잊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저도 주말 농장이나 뭔가 알아보러 가야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자급자족 경제를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여러분의 취미입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 식물 기르시고 하는 예. 것도 굉장히 좋은 취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